2026년 1월 19일입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속살을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보고서의 제목이 2026년 글로벌 시장 지형도, 구조적 발산과 데이터의 이면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마치 시장이라는 배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세 개의 나침반을 가진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세 개의 나침반, 그러니까 거시경제, 실물경제, 그리고 자산시장이 왜 제각각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배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단서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분석의 핵심이 될 구조적 발산 보고서와 함께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글로벌 매크로 백드롭 파일도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투자에 대한 권유나 자문이 아니고요.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볼 데이터들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보다는 현재 시장이 어떤 국면에 진입해 있는지, 또 자산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침반, 거시경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고서는 지난 수십 년간 시장의 절대적인 주의자였던 중앙은행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의 씀씀이, 즉 재정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재정우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 지정학적 지형의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평가 기준 세계 GDP 비중 추이인데요. 차트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1950년에 전 세계 GDP의 26%를 차지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비중이 2020년에는 15%까지 축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1980년대 이후 무섭게 성장한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다시 26% 수준을 회복하면서 미국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아, 이게 단순히 중국 경제가 커졌다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이건 그냥 경제대국의 순위가 바뀐 게 아니라 지난 7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의 작동 원리, 그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중심의 단극, 즉 유니폴러 체제가 구조적인 다극, 멀티폴러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과거에 오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움직이던 글로벌 공급망의 논리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비용이 자산 가격에 영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메르코스르 같은 단어도 나오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파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제는 동맹국인지 안보의 위협은 없는지를 먼저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메르코스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속한 남미 공동시장인데요. 이렇게 특정 지역끼리 뭉치는 블록화가 강화되면 그 블록 바깥에 있는 국가의 기업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자는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과 무역 정책의 변화를 훨씬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거대한 변화는 채권 시장처럼 아주 민감한 곳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겠군요. 다음 차트가 바로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16일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결과인데요. 언뜻 봐도 뭔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아주 극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가 시장에 59억 달러가 넘는 국채를 되사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고작 2억 1천만 달러어치만 팔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사실상 시장이 우리는 지금 이 가격에는 국채를 팔 생각이 없다고 정부에 대고 선언한 셈이죠. 그와 동시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229%까지 상승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 백드롭 파일을 보면 현재 연준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수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시장 금리도 따라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이건 정반대 현상이잖아요. 마치 연준은 차에 엑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정부가 뒤에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차트의 핵심입니다. 연준의 정책 신호와는 무관하게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공급 부담,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공급 소화 불량, 서플라이 인디제스천이 금리의 구조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중앙은행의 입, 즉 통화정책에서 정부의 지갑, 재정정책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보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더 유심히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상당 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정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영향력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국채 매입 부진 현상과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할인율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의 첫 번째 발산 현상을 확인했는데요. 보고서는 이런 괴리가 경제 내부, 그러니까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는군요. 두 번째 나침반, 경제의 양극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는 속도가 다른 두 개의 경제입니다. 현재 경제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극명하게 나뉘어서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양극화를 보여주는 이 차트는 정말 기이합니다. 이건 마치 물리학 법칙이 뒤틀린 것 같아요. S&P 500 기업들의 실질 주당 순이익, EPS와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오르면, 즉 붉은 선이 상승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기업 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푸른 선이 하락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실업률이 오르는데도 기업 이익이 같이 오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른쪽 차트에 있습니다. GDP에서 기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 분배율은 역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높은 기업 이익이 소비가 왕성해서가 아니라 인건비 같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네요.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껴서 번 돈을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내놓아야 할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게 정치적인 압력이든 아니면 새로운 규제든 말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낮은 노동소득 분배율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이익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총수요, 즉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이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이나 법인세율 조정 같은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분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한다면 지금 시장이 당연하게 여기는 높은 이익률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지역별로도 나타난다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다음 미국 지도를 보니까요. 이건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투스피드 노동시장의 흐름쇼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2020년 1월 이후의 고용 변화를 보여주는데 오스틴, 댈러스 같은 소위 선벨트 지역, 여기 녹색이나 청색으로 표시된 곳은 폭발적인 고용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미국의 경제 중심지로 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해안 도시들, 주황색이나 적색 지역들은 고용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로나 이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큰 구조적인 변화의 일부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군요. 돈과 사람이 더 싸고 기회가 많은 곳으로 영구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보고서는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저비용 환경과 새로운 기술 허브로 자본과 인재가 이동하는 구조적 이전, 즉 structural migration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구조적 변화가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상업용 부동산, CRE와 같은 관련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지역별 배분 전략을 짤 때 이런 고용 격차의 구조적 변화를 핵심 변수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발산, 그리고 실물 경제 내부에서의 발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과 괴리가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 내부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 나침판, 시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시장 내부의 집중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반도체 섹터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 비중이 12%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는 기술주 버블이 절정이던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7%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와, 12%라는 숫자가 정말 충격적이네요. 비유하자면 시장이라는 거대한 배의 모든 무게가 반도체라는 한쪽 갑판에 전부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파도가 쳐도 배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오른쪽 차트가 바로 그 위험 수위를 보여주는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매그니피선트 7과 나머지 493개 기업의 가중치가 동일한 S&P 500 동일가중 지수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 비율이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인 0.3260 수준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과가 극소수 종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AI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들 소수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이 비율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지 그 여부겠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시장의 주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거나 기술주 중심의 큰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만약 이 지지선이 하향 이탈한 후 그 아래에 머무는 것이 확인된다면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지표입니다. 이런 극심한 쏠림 현상 속에서 시장 내부의 자금 흐름도 굉장히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두 차트를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극적이네요. 한쪽에서는 거인, 애플이 쓰러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선수, 샌디스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홈런을 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주도주였던 애플의 주가가 7일 연속 하락하면서 260달러라는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샌디스크라는 종목이 연초 단 9거래일 만에 62.3%나 급등했습니다. 2003년 이후 최고의 연초 수익률 기록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존 주도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매우 급격하고 거칠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 즉 시장 내부의 자금 순환, 철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건전한 상승전이라기보다는 추세의 막바지에 나타나는 과열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특정 추세의 마지막 국면에서 종종 관찰되는 뜨거운 감자 돌리기와 유사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이례적인 급등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임을 시사하고요. 이런 극단적인 움직임이 다른 종목으로까지 확산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발산이 시장 내부가 아니라 자산군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본의 대이동이네요. 네, 아마도 오늘 분석에서 가장 큰 그림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주식이나 화폐 같은 금융자산 대비 금, 골드의 3대적 강도를 12개의 다른 지표로 측정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12개 지표 모두가 금융자산의 약세, 즉 금의 우위를 가리키는 베리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듯이 2026년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해서 안전자산으로 잠시 피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마치 시장의 큰손들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종이자산 시스템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한 일종의 불신임 투표처럼 보이는데요. 너무 과격한 해석일까요? 전혀 과격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역시 이를 단순한 원자재 랠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화 시스템과 재정 정책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불신이 반영된 구조적인 체제 변화, 레짐 체인지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매우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이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이동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청취자께서 전통적인 6040, 즉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데이터는 이제 그 낡은 공식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추세가 금을 넘어서 다른 실물 자산으로까지 확산되는지가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지난 40년간 유효했던 자산 배분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실물 자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 시장을 관통하는 세 개의 나침반이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세 가지 핵심적인 발산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중앙은행의 의도와 정부 재정의 현실 사이의 괴리. 둘째, 높은 기업이익과 싸늘한 노동시장 사이의 괴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이끄는 극소수 주도주와 그 시장을 떠나 실물자산으로 향하는 거대한 자본 흐름 사이의 괴리입니다. 2026년 시장의 핵심은 섣부른 방향성 예측보다는 이러한 괴리 현상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 세 개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인지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게 될 것인지가 2026년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산의 흐름이 유지될지 여부는 향후 발표될 정책 신호들을 통해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